멘토가 있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장오수 지음. 노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났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볼 수 없음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거기에는 풀이 더 자랐고 사람의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 없었으므로 내게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 널리 알려져 있는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다. 이 시를 쓴 작가의 의도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를 망설이는 절친을 가볍게 조롱하기 위해서지만 그것과는 달리 상당히 심각한 삶의 선택이라는 측면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시를 읽으면 어떤 모습이 먼저 떠오르는가? 두 개를 다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한 개를 선택해야 하는 고민, 그리고 그중 한 개를 선택한 후 그 선택 때문에 달라진 삶에 대한 한숨이 그려지지 않은가? 만일 그 두 갈래로 나뉜 길 앞에 먼저 길을 가본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사람은 두 갈래 길에 대한 정보를 듣고 참고해서 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고민을 들 수 있고 선택에 대한 후회도 덜하지 않았겠는가? 이처럼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이미 경험한 사람이나 따를 만한 롤 모델이 있다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훨씬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이유 역시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 말 그대로 먼저 깨우친 사람이 선생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학교 교육의 원래 목적이며 서성이란 말 속에도 그와 같은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오늘날의 선생님들은 본인의 역할은 고수하고 교과서의 지식을 전달해주는 역할만으로도 벅찰 지경이다. 학생들 역시 본받고 따라야 할 롤 모델이나 참된 서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이다.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학교 선생님들보다 오히려 학원 선생님들에게 배우고 본받을 점이 많다고들 하고 서성은 없고 선생만 있을 따름이라는 자주 섞인 말들이 새롭지도 않은 시대가 되고 말았다. 이런 면에서 독서계에 본받고 모범으로 삼을 만한 고수들이 많다는 사실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독서의 봉우리에 우뚝 서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좌우를 돌아봐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꼽아본다면 정계에 진출해 있는 안철수 의원, 이랜더 창업자 박성수 회장, 공병호 박사와 라디오 PD이자 작가 정혜윤, 로자의 적응 비행을 블로그로 유명세를 얻은 서평가 이현우, 그리고 자취 문장 노동자이자 활자 중독증 환자라고 칭하는 작가 장석주 등을 들 수 있겠다. 이런 분들은 무림계 한 문파의 지존과 같이 나름의 방법으로 독서계의 우뚝한 봉우리 한 자리씩을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일찍부터 밥과 돈이 되지 않은 뜻없는 행위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매달려 기어이 그 믿음에 답하는 축복을 받아 삶을 바꾼 사람들이기도 하다. 그 사람들은 책이 우리에게 주는 큰 지혜와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늘 안타까워하면서 탕자를 해결시키려는 선지자의 심정으로 독서의 참된 가치를 널리 외치며 또 스스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처음 독서를 시작할 때는 수많은 길이 미로와 같이 앞을 막고 때로는 흔적까지 보이지 않아 막막하기 이를 데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때에 북극성처럼 중심을 잡고 방향을 알려주는 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한 역할을 독서계의 많은 고수들이 충분히 해줄 수 있다. 만일
혼자서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길을 간다면 얼마나 고단하겠는가. 스스로 하나씩 깨우쳐가는 길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지만 앞서간 눈 밝은 분들의 깨우침을 청구하며 걸어간다면 그 길은 한결 가벼울 수 있으며 조금은 쉽게 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 역시도 첫 시장은 먼저 간 또 다른 사람의 발자취를 조심스럽게 따라가 보는 것으로 시작되었을 것이니 그것은 다른 사람을 단순하게 모방하거나 답습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들이 걸어온 길을 참고하며 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의미이다. 주변에서 그런 독서의 서성이나 모범을 찾을 수 없다면 따르고 싶은 사람을 한 명쯤 정해 놓는 것도 차선의 방법이다. 그 사람이 책을 읽었다는 책을 구해서 읽어보고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다면 필사를 하면서 독서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나의 길을 모색해보는 것이다. 자신을 모방하는 것을 그 사람이 알았다고 해도 결코 책망하지는 않을 것이니 세 사람의 길을 가며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고 옛 어른들도 스승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다. 독서의 길에서도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 걸어온 길을 살피고 참고해서 걸어간다면 비록 그들이 이룩한 경지에는 다다를 수 없겠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한결 수월해지지 않겠는가. 백색 소음을 즐기자. 백색 소음?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대형 가전제품의 순수한 이미지를 강조하는 백색 가전이란 말은 들어봤어도 백색 소음이란 말은 생소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 귀에 익숙해져 다른 소음을 덮어주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소음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진공청소기 소리, 빗소리, 바람소리, 파도소리 등을 들 수 있겠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각종 소음에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고 적응하는 종류 또한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백색 소음 때문에 조용한 도서관이 아닌 조금 소란스러운 카페 같은 곳에서 책을 보거나 공부하는 젊은 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얼마 전 모임을 마치고 커피를 한 잔 마시기 위해 카페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다. 조용한 음악이 잔잔히 흐르는 카페를 상상하며 들어갔는데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담소를 나누는 전경은 생각보다 북적이고 혼잡했다. 특이한 것은 그런 중에도 책을 읽거나 노트북을 펼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많다는 점이었다. 이런 장소에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 주변의 상황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 천연덕스럽게 책을 읽는 모습을 보니 신기할 따름이었다. 태생이 지리산 꼴짝이라 카페 같은 도회적인 장소는 낯설기도 하고 책은 조용한 곳에서 혼자 읽는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지만 필자에게도 이처럼 소음이 심한 곳에서 책을 읽는 경우가 딱 한 군데 있었다. 바로 전철 안이었다. 전철 안에서 책 읽는 광경은 오래전부터 우리의 평범한 모습이었다. 비록 지금은 스마트폰에 고개를 숙이고 집중하는 모습이 일상화되었지만 말이다. 전철 안의 소음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전철 자체 소음과 각종 안내방송, 출입문 여닫는 소리와 잡상인의 소리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귀가 먹먹할 정도다. 이렇게 소음 가득한 공간에서 책을 읽는데도 생각보다 머리에 잘 들어오는 것을 그동안 왜 한 번도 의문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것은 전철에서의 독서가 일상화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겠지만 전철 안의 엄청난 소음을 생각하면 그 안에서 책이 눈에 들어온다는 자체가 신기한 일 아닌가? 이러한 독서가 바로 백색 소음 효과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아내의 지인들이 갑작스레 방문한다 하여 어쩔 수 없이 집 밖을 나섰다. 책 몇 권을 챙겨 나오긴 했는데 마땅히 갈 데도 없고 어디로 갈까 망설이다가 전철에서 책을 읽자는 엉뚱한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전철을 탔다. 서울 전철 중에서 책 읽기가 가장 좋은 노선은 2호선이다. 2호선은 다른 노선과는 달리 시작과 종점이 없는 순환선이기 때문에 엉뚱한 곳으로 갈 걱정을 덜 수 있어서 좋다. 책을 읽다가 출출하면 아무 곳이나 내려 역 근처의 절벽한 분식점에서 가볍게 먹고 다시 탈 수 있고 그러다 몇 바퀴를 돌고 차량 기지로 들어간다는 장례 방송이 나오면 내렸다가 뒤에 오는 전철을 다시 타면 된다. 책을 보다가 졸리면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잠들어 버리면 그것 또한 달콤한 휴식이 된다. 그렇게 몇 바퀴를 돌면 느긋하게 책을 읽다가 졸다가 어둑해질 무렵이 되면
퇴근길 사람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다. 이 얼마나 엉뚱하면서도 신선한 독서의 즐거움인가. 그렇게 의외로 전철 안에서 책 읽는 재미가 술술한 경험을 한 후 이번엔 두 아이를 데리고 전철에 올랐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무슨 엉뚱한 짓이냐면 뚱한 얼굴로 따라 나섰지만 책을 읽다 졸다 하는 것이 생각보다 재미있었던 모양이다. 역 주변 분식집에서 맛있는 음식도 사 먹을 수 있으니 금상첨화 아니었겠는가.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서 사달이 나고 말았다. 책가방을 선반 위에 올려두었는데 급히 내리느라 챙겨간 책을 몽땅 잃어버리고 말았다. 색다른 즐거움을 즐긴 대가를 생각하며 다시 사야만 했다. 전철 안에서 책 읽기를 즐기는 사람이 필자 혼자만은 아니었다. 어느 인터넷 독서 카페는 전철 안에서 책 읽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경험담이 올라와 있었다. 스마트폰을 보급으로 자꾸만 줄어드는 독서 인구를 조금이라도 늘려보자는 의도로 제안된 활동이겠지만 필자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한 것만 해도 반가웠다. 경험담 중에는 출퇴근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까워 일부러 버스나 전철을 이용해서 독서를 한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비록 1시간 내외지만 한 달이 되고 1년이 모이면 무시할 수 없는 유용한 독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서의 틈새 시장 개척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백색 소음 효과. 전철 안에서 나는 소리 역시 독서를 위한 훌륭한 백색 소음이 될 수 있음이 증명된 셈이다. 사람마다 백색 소음은 다르겠지만 이러한 백색 소음을 적절히 이용한다면 숨막힐 듯 조용하기만 한 도서관이 아니라 나름대로 즐기며 독서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의외로 많을 것이다. 도서관에는 조용한 공간에 많은 사람들로 꽉 차 있다 보니 책장이나 신문 넘기는 소리, 거기다 스마트폰 알림 소리에다 메시지 오는 소리 등 갖가지 소음이 훨씬 크게 느껴진다. 함께 조용한 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보통 사람들보다 주변이 부산한 사람들도 덜어 눈에 띈다. 그렇게 조용한 분위기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소음에서 자유로운 공간에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을 때도 있다. 자신에게 맞는 백색 소음을 적절히 이용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않겠는가. 다만 요즘은 그러한 백색 소음을 이용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가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고 하니 조금은 감안해야 할 듯. 책을 선물하자. 선물은 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이 맞을까? 주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맞을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전자가 맞는 것이다. 그런데 그 선물의 종류가 책이라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진다. 어떤 책을 좋아한다는 말은 그 책을 이미 읽었다는 뜻이 될 터이니 그 책을 선물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하지만 막상 네 기준으로 고른 책을 선물하려고 하면 받을 사람이 좋아할지 취향에 맞을지를 몰라 또다시 망설이게 된다. 책을 선물로 주고받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 조금 낯설지만 신선한 느낌을 받는다. 그 사람이 나를 조금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대우해주는 느낌 정도? 얼마 전에 고향 친구를 실로 오랜만에 만났다. 같은 동네에서 자란 중마고우지만 생활 근거지가 다르다 보니 전화상으로만 근황을 나눴는데 그 친구가 회사를 옮겨 서울 본사로 교육을 왔다고 연락이 온 것이다. 몇 년 만에 만난 그 친구가 반갑게 악수를 나누자마자 책 한 권을 건네는 것이 아닌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당황스럽고 놀랐다. 강화문 근처에 있는 국내 굴지의 서점을 운영하는 회사 계열사로 이직하여 교육 중에 읽게 된 책인데 내용이 좋아 주는 것이라고. 수십 년을 알고 지내왔지만 책과는 그리가 먼 일을 해왔고 그런 취미를 가졌다는 말도 들어본 적 없던 친구의 책 선물이라 더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몇 주일이 지나 다시 만난 그 친구가 이번에도 책을 한 권 설명해 내미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자신은 책을 거의 읽지 않았고 가까이 할 기회도 없었는데 이번에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읽으면서 충격을 많이 받고 느낀 것도 많았다며 이제부터라도 꾸준히 읽어봐야겠다는 말을 덧붙인다. 친구의 그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비록 회사의 반강제적인 교육으로 인한 것이라 해도 반갑고 신선한 충격이었다. 책은 언제든지 읽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때가 많았는데 그 안타까움을 친구가 깨뜨려준 것이 고맙기조차 했다. 더군다나 그 친구는 몇 년을 찾으라고 방황했었는데 책 속에서 얻은 깨우침은 더 크고 간절하게 다가왔을 것이라 짐작되었다.
필자 역시 선물로 책을 고를 때마다 많이 망설여진다. 내가 읽어서 좋았던 책이라도 받는 사람은 다르게 여기는 경우가 제법 생기다 보니 하지만 책 선물에 그런 어려움을 감안한다고 해도 책은 다른 선물보다 의미 있고 실속이 있는 행위임은 분명하다. 만일 책을 선물 받으면 읽고 있던 책을 제쳐두고 그 책을 먼저 읽는 것이 예의이다. 다음에 만났을 때 그 책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고마움을 자연스럽게 표시한다면 선물을 준 사람도 마음 뿌듯하고 책 내용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니 검상첨화 아니겠는가. 책을 선물할 때도 선물이라는 특성상 상대방이 지나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책 선물의 경우 가격의 부담이 아니라 내용의 부담을 말하는 것이다. 서두에도 말했던 책 선물의 가장 큰 고민은 상대방이 어떤 책을 좋아할지 모른다는 것인데 대개는 내가 읽어봐서 좋았던 책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보니 나는 정말 좋았던 책이었음에도 상대방이 읽었을 때는 시큰둥하고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다. 지나치게 어려운 책이 그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다음 만났을 때 선물한 책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거나 얼버무리며 아직 읽지 못했다는 말을 듣게 되면 선물한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민망하고 당황하기는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그런 것을 고려할 때 시집이나 에세이 또는 재밌다고 평이 나 있는 소설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평소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라면 그 사람의 관심사를 기억해 놓았다가 책을 선물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될 것이다. 최근에는 부정청탁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사이에 만연해 있던 부정청탁과 항응 문화의 경종을 울리고 있다. 법 시행 이전부터 이 법의 부정적인 면을 더 강조하는 기사들이 눈에 띄기도 했다. 그런 기사들은 그 법이 우리 사회를 보다 깨끗하게 만들 것이라는 본질을 흐리는 면도 있지만 수백만의 사람들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취급하고 있지 않은지 의문을 가진 다수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법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관행처럼 여겨졌던 부정청탁과 항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법의 시행으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깨끗하고 투명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더불어 이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3, 5, 10만원의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 한도 때문에 불면소리와 사업상 어려움을 할 수 있는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그 정도로 우리 사이에 부정청탁과 항응이 만연해 있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부정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기회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선물을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정말 고마움을 전하고자 한다면 본질과 의도가 책만한 것도 없을 것이며 두 권의 책 선물은 법의 한도에도 벗어나지도 않으니 이 또한 다행한 일 아닌가. 김영란 법이라는 사회 현상이 책을 선물로 주고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엉뚱한 기대를 해보는 것은 독서 인구가 어떻게든 늘어나길 바라는 안타까운 바람 때문이다. 책 선물하기. 조금 망설여지지만 부담이 되지 않고 상대방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마음의 표시 아니겠는가. 친구나 지인에게 마음을 표시하고 싶다면 어떤 것을 선물할까 망설이지 말고 책 한 권을 선물하자. 책 선물은 다른 어떤 선물보다 작은 자부심을 가지게 만드는 또 다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선물하는 사람의 품격 또한 함께 올라갈 것이다.